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본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 대응을 위해 미한일 3국의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도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먼저 미일 동맹이 철통 같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큰 우려사항이라며 일본의 대북 제재 동참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North Korea also remains of great concern, and we deeply appreciate Japan's assistance in enforcing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에스퍼 장관과 아베 총리는 이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움직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미국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고 에스퍼 장관은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상과 만나 미국은 협상을 통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것이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True in our mutual support to negotiations to achieve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와야 방위상은 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에스퍼 장관과 북한 문제를 비롯해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유지와 미한일 3국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지소미아는 북한에 대한 공동방어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이와야 방위상에게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구상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늘리기로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정하는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과 자신은 합의했으며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면서 미국은 한국 땅에 3만 2천 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고 약 82년 동안 그들을 도왔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서도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는 일에 대해 미국에 매우 적은 비용만 지불해왔지만 지난해 자신이 요구함에 따라 9억 9천만 달러를 분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미한 두 나라 관계는 아주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페루 리마를 방문하고 있는 볼튼 보좌관은 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배치는 순수한 방어적 목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어 중국이 아시아 주둔 미군을 겨냥한 대규모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장병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사일 배치 계획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방어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푸충 중국 외교부 군비통제사장은 미국이 중국 문 앞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콘스탄틴 코사체프 위원장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유치하는 나라는 러시아의 핵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러시아가 직접 기술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발사 횟수에 비해 성공률이 이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VOA에 최근 북한이 공개한 신형 무기들은 모두 시험 횟수에 비해 상당한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체 역설계가 아닌 러시아의 직접 기술 제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Years of work into that, and in North Korea they always come out of the blue, and they are successful. So yes, I think they still must have some kind of external help. 실러 박사는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러 박사가 지난 2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앤 글로벌 시큐리티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등은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까지 최소 10회 이상의 비행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등 최신 무기체계 비행 실험이 모두 10회 미만이었고 이는 미사일 개발 사상 유례가 없는 통계라는 게 실러 박사의 평가입니다. 토머스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국장도 VOA에 북한은 2000년대부터 다양한 미사일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상당 수준의 직접적인 기술 제휴 없이 자체 역량만으로 개발에 성공했을 것으로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It's hard to imagine that North Korea has done all of this by themselves without some substantial assistance.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종관은 VOA에 최근에 신형 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미사일이 러시아로부터 왔다는 정황 증거는 여러 차례 포착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러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기술 제휴가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하버드 스미소니안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러시아의 직접 기술 제휴 가능성은 미국 학계에서도 논쟁적인 사안이라며 서방국들이 러시아의 인공위성 역량을 오판했던 사례를 들며 자체 개발 역량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은 6일 관영 매체들을 통해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가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지역 상공과 중부 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해 동해상에 설정된 목표점을 정밀 타격했다면서 신뢰성과 안정성, 실전 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위력 시위 발사가 만족스럽게 진행됐고 미한 합동 군사 연습에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사이버 활동은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에 집중돼 있다고 사이버 안보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와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사나 의회조사국 CRS의 로버트 포터 사이버 안보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사이버 활동이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터 연구원은 5일 북한 전문 매체인 삼팔로스 기고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보안이 취약하고 한꺼번에 많은 돈을 빼갈 수 있는 점 때문에 북한은 이에 대한 공격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파괴적이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무기를 개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사례로 꼽으면서 이 같은 사이버 무기가 또 존재한다면 다양한 시스템에 상당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포터 연구원은 경고했습니다. 워너크라이는 감염된 컴퓨터를 모두 암호화하고 비트코인을 내야만 이를 해제해 컴퓨터 내 정보를 다시 이용하게 만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미 백악관은 2017년 말 워너크라이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포터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사이버 작전 유형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과 타이완 극동 국제은행 해킹 사례 같은 돈을 벌기 위한 사이버 공격이고 두 번째는 한국 국방부 해킹 사례 같은 기밀을 훔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과 같은 이념 작전을 위한 사이버 공격과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같은 파괴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분석했습니다. 포터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안보 역량은 핵, 화학, 생물 무기와 같은 파괴적인 기술을 추구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핵 등 한반도 문제와 함께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전략적 환경에 대한 완전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인해 중국의 대북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오리아나 마스트로 객원연구원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항상 북한의 도발이 미국에게 한국,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한때 없어서는 안 될 중재자로 여겨져 왔지만 비핵화 과정에서 그 영향력을 잃을 수도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피터 유시 지오스트래티직 애널리시스 대표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위해 중국이 북한의 핵 야욕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